일을 당했을 때 음. 임금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나요? 못 묻죠. 임금이 대장이었어. 임금에게 책임을 묻다가 임금이 아주까지 대장이었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조선 성리학, 이제 중국에 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선 성리학이 언제 형성이 됐으며 그때의 그 우리 시대 상황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리학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은 고려 말에 안양이라는 분이 원나라로부터 주자 서적을 도입한 데서 비롯합니다. 그것이 이제 백의정이나 건부, 우탁 등의 어떤 연구와 보급에 의해서 이재현 그리고 이곡의 아들 이색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용됩니다. 안양의 문나에 문화생이 수백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주자학의 연구로 이름을 남긴 학자로는 백의정, 신천, 건부, 우탁 등을 꼽습니다. 또한 백의정의 문인으로 그의 주자학을 존수받은 학자로는 이재현, 박충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자학을 도입하는데 선두 그룹을 형성한 어떤 초기의 학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주자학 도입에 단서를 열었을 뿐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이색에 이르러서입니다. 특히 이제 고려 말은 물론 조선 시대에까지 걸쳐 활동한 그 정몽주, 이순신, 건근, 정도전 등 당시의 어떤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모두 이색의 영향권에서 배출됩니다. 이색은 그의 부친 이곡을 따라서 원나라의 국자감 생원으로 3년간 이제 재학하는 동안에 주자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색은 성균관의 어떤 최고직인 대사성이 되면서 당시 정몽주, 박충자 그리고 박상충, 이순인 등을 교관으로 임명하여 이제 후진양성의 교육에 진력을 합니다. 이로써 주자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됩니다. 정도전도 이색의 청고로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어서 그들과 경학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관으로 양촌 건근도 참여하게 됩니다. 학관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교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이제 성리학의 도입은 이재현과 그의 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건국 초기에 숭유, 억불책 줄쳐서 외우고 이랬거든요. 그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 유교보다도 성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불교를 억압했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고려 말부터 싹튼 거지요. 그쵸. 사실은 불교가 참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한 거죠. 그렇지만서도 나중에 되면은 불교가 많은 폐단을 장행합니다. 뭐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해서 많은 돈을 불교 쪽으로 가게 이렇게 스님적으로 하거나 이런 많은 폐단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의 명분으로 삼은 게 유학의 이념으로 조선을 건국하면서 국가의 조선 건국의 어떤 이념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배척되는 거죠. 불교를 비판하면서 조선은 유학으로서의 우리는 이전에 고려와는 달리 이런 유학의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집권층이 정권이 바뀌면서 나는 기존의 정권은 이러했는데 새로 들어선 정권은 이러한 이념으로 명분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한 조선은 특히 이제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던 고려를 비판하는 그 명분으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한 거죠.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불교가 아닌 유학의 이념으로 예.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명분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유학 이념으로. 네. 그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이제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이유하고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서의 그 중심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은 불교를 국교로 하던 고려와 달리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 어떤 신진 사대부들, 이들이 유학자들입니다. 성리학 정신으로 무장하여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과 사상적인 폐단을 이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 체계나 이념을 뒷받침하던 불교에서 유교로 정치나 어떤 종교 이념을 교체하는 어떤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전환은 무엇보다도 불교에 대한 비판과 배척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불교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했고 거기에 맞서서 조선은 이제 유교를 국교로 하니까 당연히 불교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는 거죠. 불교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동시에 유교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 유교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뿌리 내리면서부터 배불의식, 불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점차 증대해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양, 이곡, 그리고 이세, 정몽주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불교의 어떤 반인륜성과 출가를 말하는 거죠. 반인륜성과 불교의 교단, 종교적인 어떤 타락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들의 불교 비판은 주로 출세관에 집중됩니다. 불교의 출세관이야말로 강상윤리를 무너뜨려서 마침내 이제 군신의 예를 버리고 부자의 관계를 끊으며 그리고 부부의 의리를 없애는 반인륜적인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불교를 성리학 이론에 근거해서 철학적으로 비판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조선 건국의 주역에 해당되는 정도전입니다. 그의 불시잡변이라는 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어떤 배불러 불교를 배척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이후에 조선 500년 동안 어떤 유학자들의 어떤 공통 통론처럼 어떤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전주에 실륵사라는 그 사찰 가람배치에 대한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보니까 이색이라는 인물이 고려 말에 성리학의 창시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색이 실륵사에 대장경을 간행을 해서 대장경 각을 만들고 거기다 대장경을 보관하고 부모와 공민왕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불심을 보였는데 불교를 비판하면서 친불교적인 자취를 남겼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색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색을 다룬 논문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색은 일반적으로 유불도를 통합하고자 했다고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교의 장점, 불교의 장점, 도교의 장점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당시의 불교 국가인 고려시대 불교 국가였는데 성리학에 대해서 어떤 성리학이 싹틀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바탕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상당히 포용적인 인물이었네요. 예. 유불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와 달리 이제 정도전 같은 분은 네. 불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이제 뭐 불시사변을 비롯하여 심기리편이라는 책도 있고 이런 책에서 네네. 성리학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불교를 배척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 조선 건국에서 보면요. 그 무학대사라는 인물도 만만치 않게 등장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한양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그 되게 추천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무학대사하고 정도전하고 별로 안 좋았겠네요. 뭐 어쨌든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고려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국가다. 거의 이제 말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성리학 이념으로 다시 국가를 새로 이제 건립하고자 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폐단. 유학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를 비판해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학의 가장 근본 정신이 삼강오륜인가요? 그렇죠. 유학의 가장 근본 정신은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은 잘 아시죠? 삼강은 부의부강, 뭐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 뭐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뭐 근본이 되어야 된다. 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삼강과 오륜이 있죠. 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이렇게 이제 오륜이 있는데 이 속이 사실 이게 인간관계 전체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임금과의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 그리고 어른이와 어른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의 전체죠. 그래서 이 삼강오륜을 중시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중시했다는 거죠. 결국은 불교가 출세관을 했는 거죠. 현실의 어떤 나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집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거가 당연히 비판이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학은. 그래서 유학자들은 삼강오륜과 같은 강상윤리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역할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유학의 도는 현실을 벗어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음식, 남녀와 같은 이렇게 일용평상의 도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도라는 것이 어떤 현실을 벗어나 어떤 추상적인 고차원의 어떤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남녀관계라든가 뭐 생활하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도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에서의 어떤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부부 간의 어떤 분별 이런 거, 어른과 아이, 노소 간의 어떤 차례, 그리고 친구 간의 어떤 신의 이런 것이 바로 일용평상의 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인데 그 성인이 되는 건 역시 뭐 출가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나 인간관계를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어떤 불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념과 구분을 시킨다는 거죠. 유학을 국교로 함으로써 불교와 이념을 구분시키고 불교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제 주역들은 성리학 이념에 근거해서 사회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네, 네. 그래서 국가의 예제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질서, 가족 제도까지 성리학 이념에 따라서 이제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한 오늘날로 말하는 헌법이죠. 네, 그 네. 법전인 조선 경국전은 이게 바로 주례의 육전에 근거해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간원상제의 예절을 체계화한 어떤 주자 가례를 보급하여 어떤 유교의 어떤 풍속을 진작시킵니다. 그리고 소학이나 근사록과 같은 유교 서적을 보급해서 교육을 진흥시킨 등 불교를 대신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 특히 불교의 어떤 출세관을 비판하고 강상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사회에 필요한 규범 체계를 새롭게 이제 정립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대의 성리학이 발생하는 배경과 조선의 건국에서 성리학을 활용하는 게 유사하다는 거죠. 네, 모두 네. 이제 불교와 도교 이론을 비판하면서 사상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은 유사한 거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서 과거의 그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에서 뭔가 사상의 체계를 세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저기 기본, 바탕으로 이념 체계로서 구축해 그게 나가는 이제 삼은 것이 성리학이고 초기에는 상당히 신선하게 이런 것들이 그쵸.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종 때만 와도 네. 세종때가 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나 네, 뭐 네. 정치적인 면에서나 네,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과학 발명에서도 최고의 수준이고 예, 이제 유학이 간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후로 되면은 이 사림이 등장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성리학 이념주의에 사실은 예. 매몰됐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리고 성리학 이외에 도덕을 추구하는 이외의 어떤 학문들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경시하게 되는 거죠. 도덕만이 최고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성인이 되는 거 목표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경제도 밥 먹고 사는 거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사실은 네. 취약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리학이 이제 중국에서 싹이 터서 조선으로 건너왔는데요. 조선의 이념이 되면서 중국보다 강화되고 더 몰입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성리학이 16세기 이르면 굉장히 발달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4세기죠. 1392년 조선 건국이니까 16세기에 이르러서 굉장히 성리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출세관을 지향하는 이제 불교를 대신해서 삼강오륜과 같은 인간 사이의 역할과 윤리적인 의무를 중시하는 말 그대로 유교적 가치 이념에 근거한 사회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유학자들은 삼강오륜의 윤리 도덕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내용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군주는 어지러야 되고 신하는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애로워야 되고 자식은 효성스러워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 정치는 군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의무와 역할이 강조됩니다. 특히 이제 군주의 도덕적 책임의식이 더욱 강조됩니다. 삼강에서 말하듯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임금이 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의 도덕적인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우리 전란이나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음. 임금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나요? 못 묻죠. 임금이 대장이어서. 임금에게 책임을 묻다가 임금이 아주까지 대장이야. 책임이라는 말에 아,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네. 조선이 후대로 나가면서 많이 무너져 기울어져 가죠. 기울어서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원래 성리학의 가장 기본은 임금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네.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임금도 굉장히 아침 새벽에 뭐 3시부터 일어나 경전을 읽어야 되고 뭐 중간중간 업무 보고 또 그 스승님으로부터 공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15세기 말부터는 신진 관료들, 그때는 살인파라고 하죠. 네. 군주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의식,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인 훈구파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된다. 탄압에 의해서 좌절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도덕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광조죠. 네. 조광조가 이제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어떤 이념적 근거인 성리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 결과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탐구가 학문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현실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갔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현적이나 서경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성리학에 대한 이론 탐구는 태계의 이황과 율곡 이에 와서 특히 이제 심성의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성이 바로 세워지면은 도덕적 책임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임금이 군주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마음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성 문제에 대한 성리학의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는 이제 분열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학문의 거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태기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 노선이 다르죠? 예, 맞습니다. 네. 성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17세기로 들어오면서 태계와 율곡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영남학파, 태계학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호학파는 율곡학파입니다.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혹은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양대의 학파가 성립을 합니다. 이 조선 성리학의 흐름입니다. 이게 두 학파는 태계 학파에서는 태계가 정통이라는 거죠. 정통이라는 것은 주자의 적전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율곡 학파에서는 율곡이 정통이라는 거죠. 율곡의 적전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 스승의 설을 정통으로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설에 대해서 비판,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파에 대해서 배타적인 학풍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냥 배타적인 게 아니라 막 피를 보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태계 학파와 율곡 학파와의 관계가 아니고 예. 주자학과,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든가 기타 학문에 대해서는 거의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배척을 했던 것이죠. 죽이고 막 이랬죠? 네, 기양 보내고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이단으로 배척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태계와 고봉 사이에 전개된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단과 칠정이 둘 다 정인데 감정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술 토론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학파적인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왜냐하면은 태계의 이론은 그대로 태계 후학들은 주로 태계의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봉의 학설을 율곡이 지지하면서 율곡 후학들이 이제 태계 이론을 배척하고 율곡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설은 이제 태계와 고봉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고봉의 이론을 율곡이 지지하면서부터 태계 학파와 율곡 학파라는 4단 7정 논쟁을 두고도 학파적인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계 학파이면서도 이제 율곡의 이론을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율곡의 이론을 수용하죠. 그리고 또 율곡 학파에서도 태계의 이론을 수용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줄기에서 볼 때는 태계 학파와 율곡 학파가 서로 대립적인 구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8세기에 되면은 율곡 학파 내에서도 호론과 낙론이라고 서로 이제 또 대치를 합니다. 호론은 이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낙론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또 집단 간에 이제 또 학술 논쟁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에 전개된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학파적인 분화에 따른 어떤 대립적인 양상은 결국 조선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론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성리학을 분석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리학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조선의 성리학이 심화 발전되어 이제 새로운 이론이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만 심화 발전시키지 말고 좀 현실에도 좀 내려와서 이 국민들 생활에 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성리학은 학파적인 대립 구도에서 조선 성리학의 전개 양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조선 성리학이 이제 이렇게 학파적인 대립 구도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 구도에서 이제 주자학, 성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정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중국 성리학과 구분되는 어떤 조선 성리학의 어떤 특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자학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조선에서는 한은진의 어떤 주자 언론 동의고와 같은 빛나는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것은 주자의 말 가운데 초년설이 있고 말년설이 있어서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별해서 기술한 어떤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파적인 어떤 갈등을 통해서 좀 더 심오화된 이론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거두 문화생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 끝에 중국보다 조선 성리학이 더 체계화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태계든 율곡이든 그 이론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설명하냐면은 주자 체계 속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두 측면이 다 갖고 율곡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관점과 태계가 주장하는 그런 관점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태계는 현실적인 인간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보다가는 그 이면의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고 그 이면을 찾으려고 했었고 율곡은 인간은 현실을 기반해서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퇴계 쪽은 좀 형이 상학 쪽, 본질적인 형이 하학에 가까운 부분들 이런 거에 좀
역점을 두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4단 7정으로서 그것을 설명하면은 사실은 4단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수 사양십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자동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감정이고, 7정은 희노애락 예오욕이라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인데, 태계는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4단은 도덕적인 감정이고 7정은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급적으로 구분해서 이 7정을 가급적이면 단속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기뻐도 너무 지나치게 기쁜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슬픔도 너무 지나친 슬픔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조심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바로 약간 엄숙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가깝다면은 율곡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악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서도 그 인간의 기본 감정인 그 자체를 긍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퇴계 선생님은 4단은 고양시키고 7정은 좀 억제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율곡 선생님은 7정도 뭐 그렇게 억제할 게 있느냐, 인간 감정인데 감정 그 자체로 인정을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 네, 그렇군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쉽네요. 그래서 태계를 보면은 태계는 도덕 감정, 이건 7정은 도덕 감정과를 분명히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곡은 사실 전체는 7정 하나라는 거죠. 단지 7정 속에서 벌어지는 게 7정이 제대로 기뻐해야 할 일이 제대로 기뻐할 그게 바로 4단이라고 4단을 7정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계 같은 경우는 4단의 감정이 따로 있고 7정의 감정이 따로 있다는 거죠. 4단은 인간이 도덕적인 감정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확충시키고, 이것도 7정은 또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반면에 율곡은 4단이든 7정이든 하나의 정이라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7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7정 하나에서 이제 기쁨이 잘 드러난 게 그게 바로 선하게 드러난 게 그게 바로 4단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오늘 뜻밖의 4단 7정까지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뭐 4단 7정도 좋고요. 그 퇴계 선생님의 성악 10도도 좋고요. 준비되시는 대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